마흔에 읽는 인문학 필독서 50.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마흔이 되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다. 심리학자 칼 융은 중년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마흔을 넘어서면서부터 청춘의 열정은 희미해지고 현실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춘기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가 하면 새로운 변화를 고민하기도 하죠. 직장 문제, 경제적 고민, 가족의 변화, 건강, 그리고 노후 문제까지. 고민이 깊어질수록 잠 못 드는 밤은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일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마흔에 읽는 인문학 필독서 50. 저자는 인문학은 행복해질 자유를 얻는 일이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엿보는 일이라고 전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연간 500권 이상의 책을 읽는 다독가인 저자가 특별히 엄선한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부터 알랭드 보통의 불안까지 총 50권의 인문학 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3권을 골라왔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죽음이 수용소에서 지은이 빅터 프랭클 청아출판사.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인생이 참 힘들다 느껴질 때 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면 숙연해진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어떤 힘든 일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힌 경험보다 더 고통스럽진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16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빅터 프랭클의 자전적인 에세이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곳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은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된 곳으로 유명하다. 추정 사망자 수만 최소 11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 수감자 중 90% 이상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생지옥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혹은 반대로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동시에 던져주는 곳이 바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다. 너무나 처참한 역사이기에 이를 다룬 영화와 책이 무척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은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이 수용소에서일 것이다. 이 책은 특히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노력이 헛되어 보이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 읽기 좋다. 이 책에 따르면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삶이란 없다.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우리 각자는 그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빅터 프랭클은 그 답, 즉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은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통해 삶이 비극 속에서도 낙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고통이나 긴장 없는 평온한 마음 상태가 아니다. 때로 긴장되고 힘들더라도 이를 피하기보다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수용자들의 심리 변화였다. 빅터 프랭클은 그곳 생활을 정신과 의사답게 심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는 이곳에서 수용자들이 3단계 심리적 반응을 거친다고 말한다. 1단계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 2단계 수용소의 일상에 적응했을 무렵 3단계 석방되어 자유를 얻은 후 첫 번째 단계의 심리적 특징은 충격이다.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 중 95%는 바로 사망한다고 한다. 바로 가스실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전부를 박탈당하는데 몸에 난 털마저 모조리 다 깎이고 벌거벗겨진 채 샤워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 이때 수용자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는 물음이라고 한다. 이 위기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은 끔찍한 절망 속에 빠진다고 한다. 이제 이들의 심리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바로 무감정 단계이다. 이들은 며칠 만에 급속도로 무감각해진다. 감정이 사라지고 모든 생각과 에너지는 오로지 하루를 살아남는 데에만 쓰인다. 이 단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미래에 희망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실망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고 한다. 마지막 단계는 수용소에서 해방된 직후에 온다. 수감자들은 자유를 얻지만 이들이 진짜 기뻐할 수 있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용소 안에서 너무나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였다. 삶도 죽음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렇게 수감자들은 기뻐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나가야 했고 이를 어려워했다고 한다. 심지어 해방되었음에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심리 관찰을 토대로 빅터 프랭클은 정신분석요법, 로고 테라피를 창시한다. 로고 테라피의 로고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온 말이다. 이 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마디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 로고 테라피에 따르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두 번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무엇을 창조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삶의 의미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세 번째 길이다. 어떤 것을 창조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 외부 조건에 많이 좌우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나에게 달린 일이다. 어떠한 시련과 불행이 닥쳐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 태도를 선택한다면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저자 빅터 프랭클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시련이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시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삶의 태도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온전한 나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수감자들은 종종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예라고 말하려 하네 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하는 인간은 강하고 용기 있고 삶을 책임질 줄 안다고 한다.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질병, 심지어 강제 수용소라는 운명에 예라고 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내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서는 안 된다.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지금 삶이 힘들다면 삶이 던지는 질문을 받는 자신을 매일 매시간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대답에 맞춰 행동해보자. 우리는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삶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삶이 우리에게 시련과 무기력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인생 과제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결국 고통이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인간에게 오직 그에게만 달려있다. 우리는 운명을 선택할 수는 없다. 단지 대답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예라고 할 것인가? 아니오라고 할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회피해버릴 것인가? 이렇게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날, 무기력한 마음이 가득한 날, 빅터 프랭클의 책들은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삶에 예라고 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소유냐 존재냐. 지은이 에리 프롬. 출판사 까치. 이 책을 선정한 이유. 20세기 사상가 중 대중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가인 에리 프롬이 대표작이다. 소유냐 존재냐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의 철학은 불안한 현대인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한다. 현대인들은 다들 어딘가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다. 특히 가장 심한 것이 소유하는 삶이다. 다들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는 데 열중한다. 소비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새로운 것을 탐색한다. 이렇게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만족, 그리고 행복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안다. 계속 소비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유는 끝이 없다.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나의 존재가 더 커진다고 느낀다. 더 멋있어지고 더 위대해 보이며 더 부유하게 느낀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진다. 소유는 자기 파괴적이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늘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를 향한 갈망은 쳇바퀴처럼 24시간 반복된다. 따라서 소유를 추구하는 한 그 누구도 쉴 수 없게 된다. 이런 소유하는 삶에 중독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철학자는 에리 프롬이다. 그의 대표작 소유냐 존재냐는 소유하는 삶과 존재하는 삶을 정면으로 고찰하는 책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소유하는 삶만 있는 게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존재하는 삶도 있다. 소유냐 존재냐는 특히 소유하는 삶에 지쳐 있거나 자주 불안과 충동, 강박을 느끼는 이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유하는 삶과 존재하는 삶이란 어떤 걸까? 소유냐 존재냐에서는 소유하는 삶의 예시로 자동차 이야기가 등장한다. 자동차는 삶의 필수품이다. 동시에 나의 신분과 자아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는 외제차를 보면서 보통 차주인이 부자일 거라 상상한다. 이렇듯 자동차는 단순히 차를 소유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편 대부분 자동차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된다. 이렇게 뭔가를 샀을 때 오는 기쁨은 우리에게 성공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동시에 이렇게 자동차를 바꾸는 건 실증이 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기 때문이다. 소유를 원하는 삶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준다. 결국 나의 소유물이 나를 정의하고 심지어 나의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기도 한다. 결국 소유물의 노예,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가 존재의 근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소유를 잃으면 위기에 빠진다. 자기 자신 또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물을 잃을까봐 항상 불안해한다. 이러한 강박을 지닌 사람들에게 자유란 없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는 체험과 관계한다. 존재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그래서 생산적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깊이 의식한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그냥 지나쳐서 보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자신을 맡긴다. 자기가 가진 것을 고수하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경험한다.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개인적 소유가 거의 무의미하다.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다. 혼자 즐기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나눈다. 이런 상황은 경쟁을 막을 뿐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공감한다는 인간 행복이 가장 깊은 체험을 낳는다.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풍요로운 재능의 표출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자기를 성장시키고 흐르게 하며 사랑하는 것, 고립된 자아의 감옥을 극복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와 존재,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자세. 소유와 존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나타난다. 이 둘이 생활 방식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학습을 예로 들어보자. 소유하는 삶을 사는 학생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한다. 학습한 것을 암기하거나 기록을 꼼꼼하게 해서 그것만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생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존재하는 삶을 사는 학생들은 수동적이지 않다. 그들은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생산한다. 암기를 넘어서 생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산다. 이러한 차이는 독서에서도 드러난다.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텍스트는 TV를 보며 씹어먹는 감자칩처럼 무심코 삼켜질 뿐이다. 그들은 줄거리만 즐긴다. 주인공이 살아남는지 죽는지 사랑이 이루어지는지만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야기를 소유할 뿐이다.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아무리 유명한 고전이라도 다소간의 무가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또한 때때로 이들은 작가 자신보다 그 책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한다. 작가에게는 자신이 쓴 것이 모조리 중요하게 보였을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살펴보자. 소유하는 사람들은 사랑 역시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하려고 한다. 반면 존재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에만 집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다. 사랑은 이들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꽃핀다. 소유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정하다. 자주 경쟁심, 적대감을 느끼며 쾌락을 추구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과거와 미래에만 살아간다. 하지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안정되어 있다. 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기쁨을 추구한다. 삶을 긍정하며 지금 여기에서 살아간다. 사실 이렇게 존재만 하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다. 부처나 예수처럼 성인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은 살짝만, 조금씩만 존재하는 삶을 살아도 성공이 아닐까 싶다. 사람의 행복이 꼭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더 나은 행복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이 책을 읽는 의미가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명상록 지은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출판사 현대지성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스토아 철학의 대표작으로 명상록은 프리드리 이제, 괴테 등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명사들이 꾸준히 곁에 두고 읽는 책이다. 이 책은 특히 인생이 힘든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준다. 내려놓는다. 운명을 거부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다. 와 같은 경고는 현대에도 여전히 통하는 고대 로마 철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살면서 도저히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근한 이불 속에서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다. 아침에 10분만, 20분만 더를 외치며 침대와 늘 한몸이라면 책 명상록을 읽어보자. 이 책이 저자인 로마 황제는 아침잠을 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날이 밝았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인가? 나는 침상에서 이불을 덮어쓰고서 따뜻한 온기를 즐기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삶을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 시간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자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삶은 나에게 주어진 의미를 찾아 살아갈 때 더욱 충만하고 만족스러워진다. 행복과 환희가 가득해진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것인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묵상하며 읽기 좋은 책이 명상록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고 싶은 이들이라면 꼭 읽어보길 권한다. 명상록에는 다양한 인생 지침이 담겨 있다. 특히 일기 형식으로 가볍게 쓰여 매일 조금씩 읽기에도 좋다. 저자는 출간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쓰지 않았다. 그의 글은 그날 적어둔 개인적 메모에 가까웠다. 전쟁터에서 로마를 지휘하던 황제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짧은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책. 그러면서도 로마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가득한 책이 바로 명상록이다. 이제 더 이상은 이리저리 헤매거나 우물쭈물하지 말라.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오직 그 목표를 완성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아서 너 자신을 구해내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불운이라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망가지지도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두렵지 않으며 아직 멀쩡한 것은 행운이라고 말하라. 이처럼 이 책에서 황제는 단호하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운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거부하지 말라.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여라. 단순하고 겸손한 삶이 바로 즐거운 삶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화내지 않고 자기 삶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라. 와 같이 특히 지친 현대인이 읽으면 힘이 되는 좋은 글귀들이 많다. 살다 보면 늘 힘든 일은 다가온다. 특히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속에서 휘둘리고 상처받는다. 결국 모든 일은 내 탓인 것 같고 세상에는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지친 날이면 명상록의 한 구절을 꺼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로마 황제라고 해서 별 수 없다. 그도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누가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 잘못은 그에게 있다.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그 사람의 몫일 뿐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것이 있고 그는 거기에 따라 그 일을 한 것이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안 좋은 일은 심지어 한 번에 몰려온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내 잘못인가? 역시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던 건가?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면 로마 황제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악인에게 악하지 않게 행동하길 바라는 건 잘못된 일이다. 로마 황제의 아래 글귀도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어떤 사람이 뻔뻔스러운 짓을 저질러 화가 날 때마다 너 자신에게 자문해보라. 이 세상에서 뻔뻔스러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 우리는 감정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믿는다. 오늘 내가 화나고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마 황제에 따르면 이러한 고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것 중 많은 것은 전적으로 너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기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불필요한 괴로움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황제는 우리가 감정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원숭이 짓을 하며 불만만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지겹지도 않은가? 너는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인가? 이 삶 속에 무슨 새로운 것이라도 있느냐? 무엇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가? 명상록은 계속 우리에게 다그친다. 우주의 시간은 영원하다. 모든 것은 신속하게 변하고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며 우리 또한 시간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불행은 지나간다. 행복 또한 지나간다. 긴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삶은 늘 불행하지도 않고 또 행복하지만도 않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비극을 불러들인다. 행복은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 불행하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곧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정심을 찾고 싶다면 명상록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명상록 속 짧고 좋은 글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